자, 이러한 칼은 야요이 시대에 이즈모에서 세력을 구축한 초기 한국 이주민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다 아시다시피 무력을 상징하는 거게 되겠죠. 이 스사노라고 해서 신라 도레인, 아까 그 신사 중에서 일본의 초기 정착지 셋 중에서 이즈모 신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즈모 신사에서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 누구다? 바로 스사노인데, 이 스사노는 누구냐? 신라 도레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옷감을 많이 취급을 해서 우리가 연호랑 세오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까지 여기에 연결이 되는 스토리가 바로 스사노가 되겠는데요. 이 스사노가 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이즈모 풍토기라고 하는 이 이즈모에 관련된 그 글에 보면 신이 신라 땅을 굽어보다가, 옛날에 천신이 이렇게 딱 신라 땅을 굽어봤다는 거예요. 땅을, 신라와 외 땅을 굽어보다가 인구가, 신라에는 너무 인구가 많았대요. 그런데 바다 건너 보니까 외에는 사람이 적은 거라. 그러니까 이 적은 외에다가 신라 땅 한 조각을 떼어다 바다 건너 이즈모에 갖다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이즈모 풍토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신라 사람들이 이즈모로, 외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스사노는 바로 여동생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에게 이 칼을 주게 됩니다. 칼을 주어서 보관하라라고 했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그 칼을 한국의 용검이라 그래가지고 오로시노 가라스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는 이 삼종신기를 머리가 8개 달린 뱀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뱀을 칼로 친 것이 바로 이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칼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본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또 어떤 기록에는 12세기 때 다이라하고 미나모토 그 세력 간의 경쟁을 할 때 바다에 떨어져서 건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일왕과 관련된 스토리에는 반드시 이 삼종신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곡옥, 구분옥이라고 하는 거죠. 곡옥이 있습니다. 이 곡옥은 신표로 알려져 있는데, 시베리아의 많은 샤머니즘의 양식의 하나가 바로 곡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배 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쓰이는 이 경옥, 이 옥은 한반도 북부하고 중앙아시아의 투르키스탄에 많이 있는 그런 그 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제 왕릉, 그 다음에 우리 신라, 박물관에 가면 항상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신라 금관에 주렁주렁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하나씩 달려 있고요. 또 목걸이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목걸이 끝에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고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예요? 홍산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는 그 옥, 이러한 옥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은 고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올챙이 모양이다. 물고기 태동하기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어디서는 아니다, 곰하고 호랑이 발톱과 닮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곰은 지금도 그 일본에 가면 토착민들은 아직도 곰을 신으로 이제 숭배하고 있는데요. 곰과 호랑이의 발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 호랑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화에도 보면 항상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산신 옆에는 누가 있다? 호랑이. 그래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곡은 여기 보면 밑에도 보면 신라의 금룡촉의 고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곡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자, 그런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일왕만 볼 수 있다. 자기들은 천왕이라고 하죠. 일왕만 볼 수가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눈이 먼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곡을 만지거나 관장을 하는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게 눈을 가리기도 하고 손에 장갑 끼고 이걸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지금 이 21세기에 웬일입니까? 이러한 전통들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
일왕은 넘볼 수 없는 어떤 계에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고 그들의 합법성과 그런 고유한 성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원시 신앙이 통일된 종교로 이제 변신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게 삼종 신기가 있어야지만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통일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은 또 부여 씨족의 통일된 지배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그 외의 씨족들은 이 부여 기마족 왕족의 신하들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코벨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이 코벨 박사뿐만이 아니라 몇몇 영어권, 서구권의 학자들이 쓴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윌리엄 그리피스가 1882년에 쓴 이 책입니다.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코리아 the Hermit Nation, 숨어있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런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1882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1870년에서 1880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에서 동경대에 물리학과 화학과,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전공한 거죠. 자연과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일본의 책들을 보고 나름 글도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겠는데요. 뭐라고 썼느냐? 한국 왕조의 시조는 부여족이었으며 이들은 일본 문화에 큰 발전을 이룩한 한국 이주민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여족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부여가야 기마족인 진구 왕후의 이 일본 정복설을 이야기한 첫 번째 서양인이 바로 이 그리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벨 박사는 자기가 이러한 그리피스의 이 책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그리피스는 많은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논문은 일본이 한국에 진 부채,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한국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를 나타내는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그리피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에치젠이라고 해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의 그 후쿠이 현인데요. 여기 스루가라고 하는 곳에 조고 신사에 가면 신라종이 있다. 그런데 이 조고 신사에 있는 신라종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647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역 사람들을 직접 갔다는 거예요. 스루가로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이 조선 사람인 것에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모두 바다 건너 고향의 것에 정통해 있었고 새라든지 가축, 그다음에 매, 또 채소, 농기구, 도공이 쓰는 물레, 그다음에 땅 이름이나 예술, 종교, 제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그 스루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1880년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책에서도 일본 고유의 예술은 9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발화했다. 그 이전에는 모두 다 이 부여 기마족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1868년 이후에 새로운 논리를 발판으로 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정한론, 항상 우리 한국을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침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도 지배하고 강요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 날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이러한 고대사를 이야기한다거나 군국주의에 반대되는 학자들을 벌 주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역사가 편향이 되고 위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조고 신사의 신라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피스 말고 페놀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니스트 페놀로사 1853년에서 1908년 생을 산 사람인데요. 미국의 하버드대 철학과와 사회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고요. 보스턴 미술관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도쿄 제대의 교수로 와서 활동을 하면서
1880년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 페놀로사를 정부 예술 고문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모든 예술품을 다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국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구나. 이것은 모두 한국에서 온 보물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일본 예술의 그 원류가 바로 한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도쿄 미술학교라든지 도쿄 제국박물관 설립을 하는데 힘을 보탠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관음상이 있는데, 저 법룡사에 있는 관음사 하면은 우리가 목조 방가 사유상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경탄할 만한 세계 유일의 조각상이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간의 눈과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오랜만에 봤다. 머리는 조선풍의 금동 장식이 있다. 머리가 요게 조선풍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조선풍의 금동 장식이 있는 기묘한 관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 상은 조선에서 만들어진 최상의 걸작이고 스이코 여왕 시대의 예술가, 특히 쇼토쿠 태자를 강력한 모델로 했음에 틀림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이야기를 할 땐 1800년대니까 조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백제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물이 있다는 걸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1800년대 말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동안의 학자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다 모든 학자들이 다 이걸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더 이상 군국주의의 그런 강요된 학문을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본물처럼 일본의 그 문화와 역사의 연원에 대해서 발표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다 사다기치라고 하는 사람은 1921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일본 왕실의 조상이 부여 백제계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다? 192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여는 한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건국했을 뿐 아니라 4세기에 일본으로 건너와 나라를 세웠다. 적어도 한국의 삼국과 일본, 이들 4개 나라 건국에는 모종의 연관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코벨 박사가 자기 혼자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본에서 10년이 넘도록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죠. 일제 패망 이후에 에가미 나미오라고 해서 아주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도쿄대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해요. BC 660년 건국이라고 하는 진무 왕은 허구다. 제1대 왕인 진무가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민족의 정복설을 에가미 나미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요족의 근거지는 만주 동부, 한반도 북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사기에 보면 일본 고사기에 거북의 등을 타고 온 진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부여에서 주몽이 송화강을 건널 때 강에서 거북이하고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길을 내줬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따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948년에 이시다 아이치로라는 사람은 대구에서 부산 사이 낙동강을 따라 뻗친 지역의 가야, 고령가야죠. 가야라 불리던 왕국의 국민이 가야외로 이들이 들어와서 스진왕 때 규슈를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도 마에츠미 히사카주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 도래한 부여인들은 북규슈에서 권력을 잡고 오진왕, 그 15대 부여 최초의 그 왕이라고 했잖아요. 오진왕 때 시대에 나라 오사카의 기나이 지방으로 들어와 야마토를 통일했다. 이러한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 학자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냐? 북한의 김석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은 1915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김일성대 교수를
했고요. 그다음 북한 사회과학원장으로 그 업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69년에 논문을 썼는데요. 삼한 삼국 분국설과 일본 열도라고 하는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기원전 2, 3세기 한국인들은 외로 이주하여 농경민으로 정착했다. 그렇죠. 기원전 3세기에 철제기구 사용과 논농사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선보였다. 이거는 지금은 그 일본 교과서가 왜곡이 되었지만 일본 교과서가 왜곡이 되기 전인 1980년대에는 이게 일본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곧 왕국의 규모로 발전했다. 서기 2세기에서 6세기에 외에는 수많은 한국인 식민지촌이 결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많은 식민지를 우리 이 한국인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국인 한반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4세기 들어 보다 강력한 정치적 집단이 되었으며 세 군데 중심 세력이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어디나 나라를 중심으로 동북 지역 거점을 마련한 가야 이주민이다. 오사카 나라 지역이죠. 이즈모와 기비 지역의 신사, 이즈모 지역, 이 지역에는 신라 이주민들이 많이 갔고 세 번째 규슈 북부 지역에는 백제인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1969년에 북한의 김석형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 600에서 650년 사이에 본국과 단절된 그 백제인들 있잖아요. 백제가 멸망하게 되면서 모두 야마토로 유입이 되었다. 야마토는 한반도 삼국과는 별개 국가로 한일 관계를 생성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650년 이후로는 이렇게 본국과 점점 단절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부여 기마족이 대부분의 일왕가를 구성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학자, 또 우리나라 학자 중에는 어떤 학자가 있었냐? 천관우가 있었습니다. 천관우는 1925년에서 1991년인데요. 이 사람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어요. 이 시기에 서울대 사학과에 있을 때 지도교수가 누구였냐? 이병도였어요. 이병도. 그런데 이병도가 이 천관우를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이 천관우가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고 그 서울대 사학과에서도 그 학부 때 아주 그 뛰어난 논문들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천재 사학자 한 명 나왔다라고 해서 이병도가 그렇게 아꼈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언론사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언론사로 가게 돼요. 지금의 연합신문, 연합뉴스 전신인 그 언론사에 가서 논설위원 또 뭐 조선일보 뭐 편집국장 막 이런 걸 하면서 그 당시 그래서 이병도가 나의 뛰어난 제자들을 다 그 당시에는 언론에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또 이런 이유를 또 이후에 이런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유신 이후에 칩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칩거를 하면서 고대사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자기 원래 전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사, 사만사 연구를 하고 가야사 연구, 인물로 본 한국 고대사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가야사 연구라는 책은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남제설에 보면 백제국전이 있는데 백제국에 관련된 전에 백제가 5개 속국의 후왕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5개 속국 그 중에 하나가 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천관우는 나중에 그 전두환 정권 때 가가지고는 엄청 가난해졌다 그래요. 이때 칩거하고 이래갖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전두환 정권에서 정부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때 유신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 배신자 4대 배신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제 역사적인 평가는 내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는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존 코벨 박사가 아들인 그 알렌 코벨과 함께 이 천관우 셋이서 만나서 대담을 나눈 그 아주 기록적인 그 대담을 나눴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칠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칠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면과 뒷면에 이 칠지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이 칠지도는
많이 이제 훼손이 좀 되어 있잖아요. 일본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백제 왕세자가 전장에 나가 있던 부왕인 아버지 근초고왕을 대신해서 외국을 정벌하러 나선 신공왕후에게 외를 정벌했던 그 부여 기마몬 민족에 처음 갔던 신공왕후에게 축하하는 뜻으로 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